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큰 산업단지는 22개 정도가 산업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로자 수는 한 5만 9천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 2,312개 중소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 기업을 선정할 때 1년에 5개씩만 하신다고 이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아까 공모라든가 그 선정 절차 이게 확신이 돼 있지 않으면 혼잡하고 이렇게 복잡해주는 현황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인 구체적인 방안도 아마 표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중소기업, 대기업도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만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게 좋은 조례가 우리 평택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면서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장은 실국을 자유스럽게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국의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왔으면 조직 진단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실국이 증설이 되고 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분석 및 진단 후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매뉴얼도 없고 신설에 대한 앞으로 교육국 내지 다른 국이 또 계속 생길 텐데 어디에다 대고 이 기준을 삼고 갈 건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있어서 그 어느 부분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거 신설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서가 마련될 동안 이거 보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 아트센터가 이제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11명을 추가 증원하겠다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아트센터 설립되면서 이 지금 그에 따른 인원이 46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꼴이더라고요. 이 인원이 너무 이렇게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너무 많이 충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재정 여건이나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확대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시립 구간원들은 기간제가 이제 점점 정규직하고 있어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되죠. 당연한데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몇몇 빼고는 기간제로 할 거라는 보고를 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점점 정규직 해야 한다면 이 임금에 대한 것도 우리는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정규직 됐을 때하고 기간제가 있을 때하고 그분들의 또 어떤 의욕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연습량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직윤리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 공무원분들은 좀 공정성도 중요시하고 청렴성도 중요하고 책임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고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기본 원칙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특히 공익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대상포진 뭐 이 관련돼 가지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공익 우선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게 공무원분들인데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세금으로서 공무원들을 다 맡겠다라는 이런 거를 하면 과연 시민들이 눈높이가 맞을까? 전체적인 후생복지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충분히 해드려도 되죠. 근데 이 관련돼서는 시민들한테는 거기에만 특정해 가지고 핀셋처럼 여기만 지원해 주는데 시민의 세금 갖고 이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한다는 게 이게 맞냐? 저는 안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다 했을 거예요. 중앙하고의 또 연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력 재고를 과연 얼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계획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이렇게 세웠지만은 날짜에 맞춰서 과연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지,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잘 추진하셔 가지고요, 국가나 우리 지자체 또 온실가스뿐만 아니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그 공장들이 이제 아이백 달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 옥상에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를 해도 본인들이 전기를 활용하거나 남은 것들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옥상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상황의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우리의 옥상을 내어줬을 때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건물의 옥상을 내어줬을 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옥상 평수만큼 임대료를 받는 것 이외에 그런 조치들이 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좀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의 그 정원 산정 기준은 그 면적으로 하게 되나요? 이번에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다. 목표도 85%로 잡았는데 목표를 상회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공주택에 앞으로 신규로 이 센터가 설립이 될 때 시공사나 건설사와 이 다함께 돌봄 센터가 의무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규모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실질적인 현장 센터의 규모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700세대든 1000세대가 됐을 때는 다함께 돌봄 센터의 규모가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게 건설사하고의 기초적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모관이 운영이 되면서 이 봉안료 징수가 이제 급속도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건립하는데 이제 고정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경비가 1년에 한 7억 7천씩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는 수지가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익 창출도 돼야 됩니다. 꼭 수익 사업을 하려고 이런 추모관 건립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지가 잘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5년 동안 이제 봉안을 했다가 만료가 되면 이제 재봉안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징수율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상주가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수지에 대해서 특히 봉안료 징수율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다함께 돌봄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러나 대상이 다른 부분들과 지원금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갑론을박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고덕동이나 이런 데에는 맞벌이 부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머물 수 있는 곳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향후 2년 정도 꽉 차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역의 도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과 더 협의를 많이 하고 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환수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 부분도 뒤처지지 않게 잘 예산 확보나 그리고 어떤 사업 계획들을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미동맹 상징 시설물에 대해서 산출 내역에 보면은요. 명비로 해서 36,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10억이 세웠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36,000명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명비를 세운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비를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우리 시비로 이러한 분을 여기에 새겨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100%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줄 때에는 이러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명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또 이거를 조성을 한 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행사가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보다도 이제 가로수나 우리 띠녹지 관련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남부 권역, 북부 권역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권역이 넓기도 하지만 공단도 있고 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지를 아무리 가꾼다고 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띠녹지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식재를 하지 않아서 그냥 횡하게 돼 있는 곳들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좀 잘 챙겨서 보시고 그리고 그 띠녹지 관련해서 식재하실 때도 사시사철 혹은 다년생 이런 식재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식재를 해주시면 오히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해 자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 해에도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점점 이제 울창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한 번 한철 그냥 꽃 잠깐 심었다가 또 죽고 나면 또 횡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띠녹지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써서 이제 이런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모양 그 폭설로 인해서 면 단위 지역의 그 하우스 시설이 많이 그 피해를 받고 또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안전 대책, 폭우나 폭설로 인한 그 우리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예상 대책 이런 거를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제설 차량은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에는 이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뭐 농로도 있고 뭐 마을길도 있고 그런데 제설 차량이 그때그때 그런 데까지 다 투입이 못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골 쪽에서는 이제 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제설 작업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제설 작업으로 인한 뭐 피해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보험 대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무튼 뭐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우리가 음주라든지 안전모 착용도 안 하고 또 횡단보도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를 내려서 걷지 않고 타고 가다 사고를 났거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불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상을 해준다. 우리가 교통위반 신호를 했는데 보상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거나 할 때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 자전거에 대한 통행이라든지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와 함께 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가 평택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편이잖아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특히 이제
교통 약자 분들인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분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 때문에 실제 조례에 이렇게 담는 거 분명히 중요하고 실제 이게 또 잘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들이 잘 설치하고 이게 이렇게 사후 좀 점검이 필요할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놨으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용 현황이나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변화되잖아요. 법에도 보면 3년 이내 그 재평가도 좀 하는 게 법에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들을 좀 정확히 해서 향후에 이용 실태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분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아이들 통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옐로카펫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돼 있어요. 근데 다 학생들이 뭐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읍 지역에는 학생 수가 좀 적잖아요. 적은 지역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옐로카펫이라도 좀 돼 있으면 되는데 저 할머니분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장치가 없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도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취약 쪽에는 좀 취약 지점은 좀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시민들의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화재 불감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 취약계층 이런 데서 아이들이 있는 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화재가 뭐 취약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들도 좀 화재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뭐 시설은 할 수 없지만 점검 같은 거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